최근 이 지구상에 1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섬나라가 통째로 꺼졌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썩어가고 병원의 인공호흡기가 멈추고 거리에선 사람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절규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 백악관에서는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해방시키든 차지하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정교한 군사작전과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 협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어떤 포위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이해해야 이 드라마의 규모가 느껴집니다. 미국은 사실 60년 넘게 쿠바를 경제적으로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쿠바 엠바고 경제 봉쇄죠. 그런데 쿠바가 이걸 버텨온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맹국들의 도움과 보조금이었어요.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망한 후에는 베네수엘라가 거의 공짜 수준으로 석유를 보내줬습니다. 쿠바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산소 호흡기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 호흡기가 끊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요. 다들 아시는 바로 그 작전.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하늘에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이 작전에 동원된 항공기만 150대가 넘었습니다.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인천국제공항에 떠있는 비행기를 전부 합쳐도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의 설명에 따르면 서반구 20개 기지에서 동시에 항공기가 출격했고 특수부대를 태운 헬기들은 해수면 위 30m,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로 바다를 스치듯 날아서 카라카스 시내에 침투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마두로의 경호를 담당하던 쿠바 군인 32명이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쿠바 대통령실이 직접 페이스북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발표 기준으로 100명이 넘었고요. 미군 부상자는 7명이었는데 그중 5명은 이미 회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쿠바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동맹국 지도자 한 명을 잃은 게 아닙니다. 쿠바로 흘러들어오던 석유의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쿠바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로 확인한 팩트입니다. 이제 시선을 쿠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쿠바의 전력 시스템은 한마디로 박물관 전시품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윌리엄 레오그란데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술자들은 마술사나 다름없다. 이 상태의 시설을 돌아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발전소들은 수십 년 전에 수명이 끝났고 보수할 부품을 살 외화도 없습니다. 게다가 발전에 사용하는 중유는 황 함량이 높아서 장비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쏟아넣는 연료가 장비를 망가뜨리는, 뭐랄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약 주면서 동시에 병 주는 상황이었던 거죠. 쿠바는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의 40%만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 쿠바의 주요 항구인 마탄사스와 모아의 대형 유조선이 단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탱커 트래커스라는 위성 분석 업체가 확인한 겁니다. 올해 쿠바에 도착한 유조선이라곤 1월에 멕시코에서 온 소형 선박 한 척, 2월에 자메이카에서 온 LPG 운반선 한 척,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약 10만 배럴이 필요한 나라에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는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이 매우 영리한 수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쿠바를 국가 비상사태로 지정하고 쿠바에 석유를 파는 어떤 나라든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마두로 체포 이후 쿠바의 마지막 석유 공급원이었던 멕시코마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쿠바와의 의리보다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들어오지 않았다. 국가 원수가 직접 석 달째 석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장면. 이것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쿠바는 궁여지책으로 태양광과 천연가스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클라라 지역에서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국가안보의 필수 사항이라고까지 부르며 추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해가 지면 전기가 끊긴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으니까요. 낮에는 간신히 버티다가 밤이면 다시 암흑. 매일 20시간씩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폭발했습니다. 3월 14일 새벽, 쿠바 중부 도시 모론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위대는 공산당 지부 건물을 습격하고 컴퓨터와 서류와 가구를 끌어내 거리 한복판에서 불태웠습니다. 영상에는 리베르타드, 리베르타드, 자유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그 직후 총성이 들립니다. 한 청년이 쓰러지자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쿠바 당국은 5명을 체포했고 총격에 의한 부상자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쿠바에서 이런 폭력적인 시위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2019년 헌법이 시위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은 의회에서 멈춰 있어서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년간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깨진 겁니다. 하바나에서는 시민들이 밤마다 냄비를 두드리는 카세롤라소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세롤라소는 라틴 아메리카 전통의 저항 방식인데 자기 집 발코니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거예요. 소리로 저항하는 겁니다. 하바나 대학교 학생들은 캠퍼스 계단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정전을 이유로 대면 수업을 중단하자 학생들이 이건 미국 탓이 아니라 당신들 무능 탓이라며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쿠바가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시오스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러시아산 가스오일을 20만 배럴 가득 싣고 쿠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배가 쿠바에 도착하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의미 있는 연료 공급이 됩니다. 쿠바 입장에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죠. 그런데 이 배의 항해가 스파이 소설 급입니다. 해상 정보 분석 기업 윈드워드의 분석에 따르면 시 호스호는 처음에 목적지를 하바나로 찍었다가 곧 카리브해로 바꿨고 다시 지브롤터에서 지시대기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브롤터를 지나간 뒤에 지브롤터로 간다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게다가 화물은 키프로스 인근 바다 한가운데서 선박간 환적으로 실었는데 이때 위치 추적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완전히 유령선 전술이죠. 전 세계 해운업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배가 과연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뚫을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시호스호는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추더니 이후 쿠바를 향한 항로에서 이탈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카리브해 주둔 함대가 사실상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제재 위반 선박 납포 건수가 이미 10건이 넘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기엔 대가가 너무 컸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아나톨리 콜로드킨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러시아 유조선이 7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3월 말 마탄사스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돌렸던 시오스 유조선마저 다시 쿠바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봉쇄망에 두 번째 도전장이 날아온 겁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에너지 연구소의 호르헤 피년 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원유가 도착해도 이걸 정지하는데 20일에서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쿠바에 원유가 아니라 정제된 석유 제품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밀한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빨대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2026년 3월 16일이 왔습니다. 오후 1시 쿠바의 국가 전력 시스템, 약칭 SEN이 완전 분리되었다고 에너지광업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같은 시각 하바나를 포함한 쿠바 전역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100만 명이 동시에 어둠 속에 빠진 겁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 캐나다는 이미 지난달 쿠바행 항공편 전체를 11월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관광산업이 외화 수입의 핵심이던 쿠바에게 이것은 또 다른 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공식 시장에서 리터당 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차 한 대 기름을 가득 넣으려면 300달러 이상이 필요한데 이건 대부분의 쿠바인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차에 기름 한 번 넣는 비용이 연봉보다 비싼 나라. 상상이 되시나요? 하바나의 거리는 말 그대로 중세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손전등이나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야 했고 바라데로 해변 리조트의 에어비앤비 호스트 미겔이라는 사람은 CNN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 지역은 정전을 피해가는데
이번에는 우리까지 영향을 받았다고요? 이 정전의 규모가 그만큼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약 4만 2천 가구의 전기가 복구되었고 몇몇 병원에도 전력이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하바나의 45%의 전력이 복구되고 서부와 중부 일부 지역도 살아났지만 당국은 복구된 소규모 회로가 다시 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달간 세 번째 대규모 블랙아웃.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무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쿠바의 공식 대통령 디아스 카넬이 아니었어요. 루비오가 만난 사람은 라울 기에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 쿠바 혁명의 산 증인인 94세의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입니다. 이 인물의 별명이 엘 칸그레호, 스페인어로 개라는 뜻입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는 2월 말 카리브 해공동체 정상회의가 열린 세인트 키츠 네비스에서 이 인물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쿠바 정부의 공식 채널을 완전히 우회한 만남이었습니다. 루비오는 기자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는 변해야 한다. 한꺼번에 바뀔 필요는 없다. 모두 성숙하고 현실적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죠.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라울리토라 불리는 인물은 공산당 내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정치국 회의를 열었을 때 이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회견에도 동석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몬테레이 공과대학의 다이아나 코레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카스트로의 손자가 협상에 나섰다는 것은 이 협상이 진지하다는 신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국가 권력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월 16일 뉴욕타임스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측에 디아스 카넬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4명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는 즉시 국제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루비오는 트위터, 지금의 X에서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과 인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미국의 전략은 단순히 쿠바의 대통령 한 명을 갈아치우는 게 아닙니다. 체제의 머리만 바꿔 끼우되 군부의 기득권은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쿠바 군부는 GAESA라는 기업 그룹을 통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출, 소매업, 부동산까지. 미국은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경제 개방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부통령 로드리게스가 마두로 체포 이후에도 자리를 보전한 것과 같은 패턴이죠. 실제로 쿠바 정부는 이미 양보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총리 오스카르 페레스 올리바 프라가는 MBC 뉴스 인터뷰에서 해외 거주 쿠바인들이 국내 민간 기업에 투자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국영 경제 중 하나인 쿠바가 자본주의의 문을 살짝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쿠바 정부는 51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는 선의의 제스처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은 충분히 극적이지 않다. 이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도랄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아메리카의 방패라는 이름의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에콰도르의 노보아 등 12명의 우파 지도자가 참석했고 미주 반카르텔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17개국이 참여하는 이 연합은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지역 강국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윌슨 센터의 분석대로 이건 과거의 몰로 독트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트럼프 추론의 실행 단계입니다. 서반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출하겠다는 선언이요.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역사적 전환을 이룩한 것처럼 쿠바에도 곧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쿠바는 줄의 끝에 있다. 돈도 없고 석유도 없고 철학만 남았다. 쿠바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유조선이 도착할지, 디아스 카넬이 물러날지, 카스트로의 손자가 새로운 얼굴이 될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에너지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항상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냄비를 두드리며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61살의 토마스 씨, 아이를 안고 어두운 거리를 걷는 엄마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